안녕하십니까. 한국내전직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의 김웅동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어, 최대한도로 많은, 질문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답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랜 치료로도 완치가 되지 않아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련을 하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하던데 언제쯤 국내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약이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청원을 협회에서도 복지부하고 심평원에 제출을 했고, 어, 뇌전증 학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지금, 복지부에 의견을 냈었는데, 그게 승인되는 과정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어, 바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내년이나 후년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 정도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 협회에서도 국내에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약을 사용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거를, 희귀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세노바메이트가 꼭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에 희귀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어,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국내 환자들에게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소내전증, 경련파가 전두엽하고 측두엽에서 발생하고 1분 내외로 멈추거나 자동증과 의식 소실이 있는 발작을 하고 있는 아이고 단독요법으로 트리lep탈을 900mg 시도를 했었는데 주 1회 정도로 경련이 발생돼서 약 복용 전에는 주에 5번에서 7번 정도 발생하다가 지금 주 1회 정도로 발생이 돼서 라미타를 추가했는데 경련이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리lep탈 1일 최대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44kg 정도에서 얼마까지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 질문인데 1200mg 정도까지 사용하는 거는 일단은 가능합니다. 1200mg 정도까지 사용하고 그 약물의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부작용은 혈액 내의 나트륨의 농도가 떨어지는 그런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에 대한 전해질 농도를 체크해서 전해질 농도가 정상적이라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안전하게 그냥 유지하는 게 가능할 수 있고 혹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해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약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라믹탈은 아직까지는 치료 용량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라믹탈을 최대 용량까지가 지금 나이에 44kg라고 하면 국내에 허용된 최대 용량은 그 정도 체중에는 하루 400mg 정도까지가 최대 용량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트리랩토를 조금 더 강하게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약물 농도 그리고 적절한 약물 용량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담당 교수님께서 소아와 청소년기 중간이라 예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후를 평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사실 첫 6개월 사이에 약물 치료로 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되면 예후는 비교적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6개월 사이에 발작이 조절이 안 되고 약을 여러 가지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예후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들이 있는데 다른 요인들로는 아이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MRI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뇌파 소견이 좀 많이 안 좋은 뇌파 소견이 같이 어, 발작파 말고 배경 뇌파가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소견이나 발작파 중에서도 예후가 조금 안 좋은 종류의 발작파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판단을 해야지, 같이 통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발작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한 약물 치료를 해서 발작이 조절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조절이 된다 그러면 예후는 어느 정도는 좋은 걸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데파코트 1년 이상 복용 중인 12세 남자입니다. 가끔 다리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기고 축구를 해서 그런지 멍도 자주 드는데 이게 혈소판 감소와 관련이 있는 건지 그냥 두드러기인지 구별을 하기가 잘 어렵고 그래서 반점이 올라오면 응급실에 바로 가야 하는 건지 일반 소아과에서 피검사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 어, 데파코트 때문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냥 점상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게 혈소판 감소와 관계가 있는데 그건 점상 출혈이기 때문에 반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반점이 생기는 거는 혈소판 감소와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어, 이게 두드러기라 그러면 약물에 의한 두드러기라 그러면 약을 먹는 중에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어, 생겼다 안 생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건 두드러기 약물에 의한 영향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점이 올라와도 일단 피검사에서 혈소판이 떨어져 있지 않고 반점이 올라와도 아이가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면 응급실을 가실 필요는 없고 혈소판의 점상 출혈이 오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약을 장기간 쓰고 있는 중에 혈소판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정상적이었다 그러면 뭐 같은 용량의 약을 먹는데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반점 올라오는 거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부과나 소아과에서 올라왔을 때 그냥 응급실 갈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외래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뇌전증 이후에 ADHD가 동반되어 약도 복용해봤으나 여러 부작용으로 중단하다가 올해 중학기 입학후 집중이 어려워 다시 복용하다가 아예 법으로 못 먹고 있다라는 질문인데 학교 생활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확실히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뇌전증이 호전되어 오르필 복용 중단하고 ADHD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인지 능력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뇌전증 발병 전에는 너무 영리한 아이여서 아쉬움이 큽니다. 라는 질문인데, 오르필이라는 약이 ADHD를 유발하는 약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에서 그런 성향을 조금 더 좀 강하게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안 좋게 발생하는데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오르필의 그냥 ADHD 오르필이 ADHD를 일으켜서 성적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이게 기억력이나 그 순발력 같은 것들을 약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약물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나중에 끝나게 되면 그런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예전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걸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오르필이 성적이나 학습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태라 그러면 약물 농도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낮춰서 약물의 용량을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서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라 그러면 오르필 이외에 다른 약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대체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전증을 치료하는 게 그냥 발작만 안 하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발작을 안 하면서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치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좀 고려해서 치료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거고 ADHD 약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좀 심한 상태라 그러면 굳이 ADHD 약을 복용하지는 않고 또는 ADHD 약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약을 사용해 보는 걸 대체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나 또는 그 소아정신과 선생님의 전문적인 진료와 판단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의원 진료 보고 있는 2년차 청소년 뇌전증 하나 엄마고 현재 케프라 2000mg, 라미트 400mg 먹고 있는데 경련파가 깊은 곳에서 나오면 뇌파에 잘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뇌전증은 되게 정당 교수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되게 그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인 경우가 제일 많은데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의 경우에는 뇌파가 깊은 데서 나와서 뇌파가 정상인 경우보다는 그 경련파가 아주 흔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뇌파를 찍었을 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뇌파를 아주 굉장히 길게 24시간 정도 뇌파를 찍으면 그런 경련파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병 자체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뇌파에서도 그 경련파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일반 뇌파 검사에서는 경련파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제 국소뇌전증 중에 측두엽의 아주 깊은 곳에서 발작파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뇌파에서 확인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청소년 뇌전증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경련파가 아주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일반 뇌파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상 생활하다 경련을 한 지 4개월 들어서려는 때 경련을 했는데 4개월 남짓 동안 경련파가 축적되어 있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건지 이거는 아니고요. 그 뇌전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약을 안 먹어도 경련을 매일 하는 거는 아니죠. 뭐 1년에 몇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발작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발작이 발생할 때 여러 조건들이 대개는 좀 뇌의 피로도가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이제 약을 안 먹었다거나 약을 빼먹었다거나 그랬을 때 발작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컨디션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주는 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가 좀 잘 안 됐을 때도 발작을 안 하려면 항경련 그러니까 항뇌전증 약제를 항발작 약제를 훨씬 더 강력하게 써야 되는데 어, 그런 음, 그런 거보다는 지금 정도의 약을 쓰면서도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는 걸로 발작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이한테는 훨씬 더 편한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 약도 잘 먹었고 컨디션 관리도 잘 됐고 밤에 잠도 잘 잤고 그런 상태에서 발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약물을 조정을 좀 더 하거나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쓰거나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컨디션 관리를 다시 좀 집중적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월 경련 없다가 퇴근 후 집에 오니 공부 의자에서 경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경련을 했다고 해도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고 그 두 가지의 첫 번째는 호흡 유지. 경련을 하다가 호흡에 영향을 주는 여러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 호흡이 잘못돼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에서 그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숨기를 막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발작을 할 때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어, 손상을 입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련은 2, 3분 이내에 멈추니까 그 시간 동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한데 만약 경련이 그 시간 내에 멈추지 않거나 5분 이상 지속되면
뭐 우리나라는 119 전화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이송하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 유지, 그다음에 다치지 않게 만들기,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경련이 끝나고 나서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끝난 이후에 응급실을 데리고 가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장기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성 후두염 뇌전증 진단받은 지 5년째 트릴레탈 450mg 아침 저녁 저녁에 센틸 5mg 추가해서 복용 중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병력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뇌파 검사 6개월 주기로 할 때마다 뇌파는 항상 심한 상태입니다. 양성은 예후가 좋다고 2, 3년 약 복용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길어지니 난치성으로 바뀌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 양성 후두염 뇌전증이 그 양성 질환에서 다른 난치성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양성 후두염 뇌전증이 양성 후두염 뇌전증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실제로 그 후두엽에 어떤 상처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병변 같은 게 있어서 발생하는 뇌전증이라고 하면 뇌파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 있고 병변이 있어도 MRI상으로 이상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MRI가 정상이고 뇌파상으로 그런 게 특별히 발작파 이외에 다른 배경뇌파가 정상이라 그러면 대개는 양성뇌전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실제 병변을 가지고 있는 뇌전증이 좀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진단이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변을 가지고 있는 뇌전증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발작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좋아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하면서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양성 뇌전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3년 내에 병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이 똑같은 병이라도 빨리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 좀 오래 끄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런 그 유병 기간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일단 뇌파가 계속 안 좋은 상태라면 그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냥 약물 치료를 유지해 주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뇌파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아니면 그런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약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더 안전할지 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뇌파가 많이 안 좋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난치성이라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약물 치료를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해 주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음 질문은 13세 남학생 52kg 전신대발작부 에필라탐 500ml 하루 2번 복용 시작 후에 90일 정도 시저 프리입니다. 뇌파에서는 약 복용 중에도 경련파가 계속 나오는데 증상이 없으니 500ml 2번 용량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저분한 뇌파를 잡기 위해 증량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게 이제 부분적인 치료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뇌파까지 완벽하게 억제가 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도 있는데 뇌파가 정상이 되지 않더라도 경련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수준에서 치료를 유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파는 그냥 있으면서 안 좋은 뇌파가 그냥 있더라도 그 안 좋은 뇌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부작용도 더 심해지니까 부작용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결국 중요한 치료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일단 경련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련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약물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쓰지는 않아도 그런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발작이 계속 없으면 그 수준에서도 발작은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하고 치료를 유지하는 게 뭐 적절해 보이니까 지금 500mg 2번이면 그렇게 적은 용량은 아니라서 그 정도 수준에서 그거를 더 뇌파가 안 좋다고 해서 더 약을 올리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2년째 데파코트 복용 중인 15세 남아입니다. 최소 용량으로 복용 중입니다. 증상은 없지만 뇌파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약은 언제까지 먹여야 할까요? 약 중단은 재발이 많다고 하니 평생 먹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신데 15세 남자아이의 경우에 그 뇌전증을 갖고 있는 성향이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어, 약을 좀 유지를 하는 게 좋겠고, 이 청소년 뇌전증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약을 서둘러서 끊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하면 어, 그럴 경우에는 약을 뭐 다른 약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일단은 약을 끊을 수 있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간혹 가다가 저희들도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도 미리 100%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약을 안 먹었을 때 재발했을 때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감안을 해서 조심스럽게 끊을 때는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그 일단 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의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 3년 정도 증상이 완벽하게 없어야 되고 뇌파가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끊어보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지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파가 좀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있거나 대발작은 안 하더라도 아주 작은 발작, 그러니까 움찔거리는 근간대 경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대개는 대발작, 대경련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후반기에 태권도장에서 처음 발병했는데 여러 번의 약을 바꿔가며 본인한테 맞는 약을 어, 찾아, 찾았는데 2년 정도가 되어가는 지금 성격이 엄청 예민해져 있고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아이처럼 봅니다. 분노발작이라고 볼 만큼 별일 아닌데 불같이 화를 내고 합니다. 라는 질문이신데 어, 그게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분노발작이 발생하는 거인지는 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간혹 이제 케프라나 레비트라스탐, 에필렙탐 뭐 이런 레비트라스탐 계통의 약제들이 이 예민해지게 만들고 성격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성격적인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건지를 적절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한 결과가 약물 치료에 의한 거라고 하면 그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거 시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면 심리 문제나 다음에 강의해 주실 우리 윤정희 선생님이 강의해 주실 심리 문제나 정서 문제 같은 상담 치료 같은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청소년 18세 전두엽 내전증인 라미탈 150ml 복용 중입니다. 전두엽 내전증은 완치가 어렵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적이 좋았었는데 진단 전후 노력에 비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고 라미탈이 인지나 기억을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전두엽 뇌전증 자체가 기억력이나 인지가 떨어지는 원인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뇌전증이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는 뇌전증보다 완치가 더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전두엽 뇌전증도 종류가 많아서 원인에 따라서 그 뇌에 어떤 병변을 갖고 있는 상태, 뇌 구조 이상이라든지 상처 조직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치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종류,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완치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약물 치료를 하고 발작을 안 하게 되면 그게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예후는 좋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진단 전후의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게 만약 약물 치료에 의한 거라 그러면 약물의 용량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거나 아니면 약물의 부작용이 조금 더 적은 이건 개별적으로 차이가 아이들의 개별적으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 대부분의 경우에 라미탈의 경우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개인차 때문에 라미탈에 좀 심각하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기억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의한 영향이라 그러면 다른 약으로 바꿔보는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물에 의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 성적 떨어지는 원인이 어떤 건지 뇌 자체의 그러니까 뇌전증 자체가 성적을 떨어뜨리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뭐 발작을 안 하고 있는 정도고 전두엽 뇌전증이라 그러면 사실 그거 자체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것들은 그런 정서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은 꾸준히 시켜주는 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예민한 아이, 지난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질문하신 분 중에 이제 아이가 너무 예민해지고 분노 발작이 있었다고 한 아이의 연결된 질문이 정신과 약을 같이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에 의한 부작용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정신과 쪽에서 함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약 끊은 지 1년이 지났고 저당식이요법제 일반 식이로 천천히 바꾸고 있는 중증장애 11세 남자입니다. 요즘 문제 행동이 심하게 나오고 감정 기복이 심한데 감정을 진정시키는 약을 먹여도 되는지 문의드린다는 내용인데 항정신성 약은 부작용이 경기가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근데 약 끊은 지 1년이 지났으면 일단 그 경련 성향은 이제 거의 거의 뭐 정상화됐다 정도로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분노 폭발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행동 조절 약제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행동 조절 약제들이 반드시 경련을 유발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 그런 것들은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사용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 약물 때문에 경기가 다시 발생하거나 약물 때문에 발작이 악화된다고 하면 발작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발작이 뭐 그것 때문에 발작을 안 하는 애가 발작을 하는 애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 핵심 증상에 대한 조절을 하는데 정신성 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약물치료를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련하는 시간이 3 내지 5분이고 의식 상실되고 돌아오는 시간 1시간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럼 내가 정상 회복하는 기간 동안 뇌는 코마 상태인 건가요? 기억력이 더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경련 증상 약 먹고 아예 안 해야 하는 건지 횟수가 주는 것도 약이 맞는 건지요.
어쨌든 치료의 목표는 경련이나 발작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경련이 발생을 하면 경련을 하는 시간 동안 뇌조직은 아주 엄청난 흥분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경련이 끝난다고 해도 그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한 2, 30분 정도의 회복이 되지만 회복되는 데까지 그 아주 미세한 그런 문제까지 완벽하게 회복되는 데는 두세 시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뇌가 코마 상태가 아니라 피로해져서 뇌가 이미 지쳐버려서 경련을 하는 것 때문에 뇌가 엄청나게 지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 경련이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뇌를 손상시켜서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악화되는 2, 3 내지 5분 정도의 경련 때문에 그런 정도로까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회복되고 나면 다시 본래 상태로까지 회복은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련 증상이 횟수가 주는 것도 약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경련 증상을 아예 안 하게 만들어주는 데까지 약물 조절을 해서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난치성 레노스 가스트 증후군으로 저번 달부터 대마오일 복용 중입니다. 복용 후 아이가 너무 어지러워서 어지러워하고 힘들어하여 다른 약을 빼니 증상이 더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걱정되고 힘들어지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대마오일이 함께 쓰는 약의 약물 농도를 많이 올려서 그 약물의 부작용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대표적인 게 센틸이라는 약인데 그래서 그 약을 빼면 부작용은 줄어들지만 역시 증상은 다시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치료 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레녹스 가스트증후군에서 대마오일이 모든 아이들한테 전부 다 효과적인 경우가 그런 약은 아니라서 정말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만 심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약물 치료의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치료 목표는 항상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한 견딜 만큼의 부작용, 아예 없는 부작용이면 더 좋고 견딜 만큼의 부작용에서 발작을 최대한도로 안 하게 만든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3개월 정도 해봐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약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약에 계속 매달리기보다는 다른 치료 방법들을 다시 고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이가 2019년 2월 9세부터 오르피를 복용하여 처음 2회 정도 경련 외에 지금 만 13세까지 경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4년 정도 경련이 없는 상태고 경련이 없지만 뇌파에 경계파가 보여 약 복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경계파가 보이는 한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63kg에 오르피 10ml. 어, 한 3년 이상 경련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약을 끊어볼 수 있는 그 대상에 들어가기는 하죠.
근데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할 수 있는 경우, 약을 끊어도 재발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누면 뇌파가 많이 안 좋을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뇌파가 경기파가 완전히 억제가 된 상태라면 재발의 위험성이 그만큼 적은 거고요. 근데 뇌파의 경기파가 보이는 경기파의 종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파가 전부 다 같은 경기파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경기파 중에 어, 재발의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기파가 있고 경기파 중에 재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종류의 경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파가 보인다고 무조건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종류의 경기파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약을 끊는 게 그만큼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경기파 중에 재발의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류의 경기파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약물 치료를 어, 중단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진짜 경기파가 재발 위험성이 높은 종류의 경기파인지 아니면 재발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종류의 경기파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거는 역시 뇌파 결과를 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면 중 뇌파가 나온다면 잠을 잘 못 자는 걸까요? 라는 질문인데 잠을 많이 자도 항상 피곤해서 어, 어디죠?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 수면 중 뇌파의 이상이 있다고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뭐 레노스 가스트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아니라면 뇌파 이상이 나오는 것만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잠을 많이 자도 항상 피곤해하는 거는 약물의 영향일 수도 있고 잠잘 때 경련은 없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경련이 보이지 않는 경련이 그거는 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뇌전증성 뇌병증이라고 하는 좀 많이 안 좋은 종류의 뇌전증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 그 수면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경련 또는 드러나지 않는 뇌파 소견에 의해서 피곤해하거나 잠을 많이 자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질 때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 수면의학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면의 질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게 이런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에서 레노스 가스 증후군의 식이요법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식이요법 성공률은 성공률만 보면 대개 한 20% 정도 20%에서 3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약 한두 개 정도 써보다가 식이요법을 했을 때의 경우는 식이요법 효과가 그만큼 병 자체가 좀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식이요법의 효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병 자체가 심한 종류라고 봐야 되거든요. 렌스가트 증후군이라도. 병이 심하면 그만큼 모든 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는 떨어집니다. 병이 심하지 않으면 경한 상태라면 치료 효과는 당연히 높을 거고 치료가 잘 되는 경우일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식이요법의 성공률은 대략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성공률이라는 건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를 성공률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발작이 그래도 적어도 반 정도 이상은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대개 한 10명 중에 5명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